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으로 제출하면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이 모두 발의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 상황 보도합니다. 밤사이 국회에서는 몸싸움과 충돌이 이어져 일부 의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망치와 쇠 지렛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러시아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2박 3일간의 첫 방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 씨는 흉기를 숨긴 채 초인종을 눌러 이웃집에 사는 A 씨를 불러내 공격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안보 분야 민간 싱크탱크의 원장이 연구원 돈으로 집을 사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에도 판매되는 맥주와 와인 등 20개의 제품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미국 소비자단체 보고서가 나와 논란입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전자결제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아직 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영우 기자,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예, 지금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조금 전 8시부터 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봉쇄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앉거나 누운 상태로 헌법 수호와 독재 타도를 외치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한 사개특위 위원들은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회의 방해죄라며 반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이렇게 계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문재인 독재자, 헌법 수호 등을 외치면서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불상사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지나가면 주말에도 이런 대치가 계속 이어지나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 입장에선 시간 또는 장소를 바꿔서라도 회의를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처럼 국회안 이곳저곳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충돌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했는데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당 차원에서 진행은 한다는 계획입니다. 극과 극의 대치 상황이 주말 내내 장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예, 김정우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법안이 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쇠사슬로 출입문을 통제하고 육탄 방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법안 4건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육탄전을 전자전으로 뚫은 셈인데 이렇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안 접수를 담당하는 국회의안과 앞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봉쇄된 사무실을 뚫기 위해 쇠망치에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문에 쇠사슬을 걸어두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의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법안 4건을 모두 제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안 지원 시스템이라는 전자결제 방식을 이용한 겁니다. 번거롭고 오류도 많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조차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자 발의 시스템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이메일은 지금 안 되잖아. 지금 의안가가 불법 점거돼 있으니까. 전자전에 육탄전이 뚫린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도 속고 국민들도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입법 쿠데타, 입법 테러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강력히 계속해서 투쟁하기로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찔린 한국당은 국회의원과 사무실 봉쇄를 풀고 대신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특위 회의실을 포위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예, 보신 것 같은 이런 격렬한 대치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서로를 향한 말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부잣집 딸의 응석과 땡깡이라고 비난했고 한국당은 의회 폭거, 의회 쿠데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의 육탄 저지를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 사람들 싸움이야 이게 무슨 싸움거리나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당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조폭들만도 못한 그런 심성으로 정치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폐륜이라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성희롱이라고 또 덮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부잣집 딸의 응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가 부잣집 딸의 응석과 땡깡을 끝까지 받아줄 정도로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도 물러서지 않고 민주당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시도는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쿠데타입니다. 의회 폭거입니다. 그 폭거에 저희는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미자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맞짱 뜨자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맞짱 뜹시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예,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119 구급차가 충돌했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여러 명이 병원으로 실려가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을 부더기로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최원국 기자입니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인간벽을 만들어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으로 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막아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과 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김승희, 김용태, 박덕흠, 최연애 의원과 보좌진 등 7명이 119 구급대에 실려갔습니다. 7명 이송했어요. 7명 병원 이송. 현장 처치는 4명.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회의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계속 방해하면 100명이라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법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회의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회의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에 못을 뽑는 데 쓰는 쇠지렛대와 해머, 장도리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잠긴 문을 열기 위해서 국회 경호과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라는 입장인데 전쟁터와도 같은 충돌 현장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7층. 나경원 원내대표가 쇠지렛대를 들어 보입니다. 7층에서 이 문을 부수기 위해서 민주당인지 아니면 경호과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저희가 뺏은 겁니다. 오늘 새벽 의원들이 농성 중인 의안과 문을 누군가 강제로 여는 데 사용된 쇠지렛대입니다. 마루와 도끼와 망치를 앞세워서 국회의사당을 부수고 국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관행들을 부수고 민주당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손을 그었고 국회는 경호권 발동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쇠지렛대랑 해머는 관리국의 물품이었고요. 장소리 같은 경우에는
경호계획 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던. 한국당은 이 같은 연장 동원을 민주당이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연장의 등장은 잊었던 국회의 악몽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합니다. 2008년 12월 국회 회의장 안에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을 위해 문을 잠궜습니다. 밖에서는 쇠 지렛대를 문틈에 넣어 벌리고 대형 쇠망치를 들고 와 문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자, 누구 다른 사람 좀 쳐봐. 문짝이 뜯겨 실려나갑니다. 안에서 2중 3중 쌓아놓은 집기들을 뚫기 위해 전기톱이 등장합니다. 이어 소방호스를 풀더니 문틈에 넣어 안에다 물을 뿌립니다. 당시 야당 의원은 외통위원장실 손잡이를 쇠망치로 때려 부쉈습니다.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깨진 채 뒹구는 의원 명패. 청소 직원들 일만 늘었습니다. 폭력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가담 의원 2명과 당직자 6명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국회 안의 폭력 행사를 관행처럼 눈 감아서일까요? 3년 뒤 본회의장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거 뭐야? 민주노동당 김성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린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정의화 부의장을 향해 양복에 묻은 최루가루마저 뿌립니다. 본회의장 안팎에선 눈물 콧물의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심의 처리에 반대한다며 저지른 최루탄 투척 사건. 폭력이 난무한 이른바 동물국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폭력국회의 상징물이 또다시 등장하면서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국회 상황은 잠시 뒤에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러시아 방문길에 나섰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오늘 다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정보다 몇 시간 일찍 출발을 해서 뭔가 성과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러시아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인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대전 전모룡사 추모 시설에 헌화했습니다. 빗속에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나타나면서 카페트가 치워지는 등 노쇼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산업시설 시찰과 극장 방문 등은 모두 취소하고 낮 3시 반쯤 귀국 열차에 올랐습니다. 예상보다 6시간이나 빨랐습니다. 이번 회담이 김정은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이 초미한 문제라며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일방적이며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에 지역 정세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전적으로 차후 미국의 태도에 따라 좌우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두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란 해석이지만 북러 모두 수위는 조절한 모습입니다. 모습은 화려했으나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나름대로는 북한으로서는 보험을 좀 미리 들어두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대미 비핵화 장기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길에는 그동안 해외 방문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동생 김여정이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흐트러진 옷 매무새에 거친 숨소리까지 그대로 카메라에 잡히는 등 의전의 빈틈이 많이 보였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화면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용 차량에서 내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걸어갑니다. 인민복이 구겨진 채 말려 올라가 김정은의 엉덩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푸틴 대통령과 가와 직접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지금 세상이 관심적으로 보는 지역 정세와 거친 숨소리도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공개됩니다. 정세에 대해서 전통적인 키워나가는 데서 나서는 세세기 요구에 맞게 실수는 만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건네받은 동전을 떨어뜨리더니 동전을 통역사에게 건네다 푸틴 대통령이 청한 악수도 놓칩니다. 급하게 얼굴도 돌리지 않은 채 손을 잡습니다.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하자 달리는 열차의 손잡이를 열심히 닦는 북한 관계자들. 정작 열차가 레드카펫에 맞춰 서지 못하자 우왕좌왕합니다. 그동안 김정은의 의전은 김여정이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여정이 보이지 않자 잦은 실수가 노출됐습니다.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김정은의 전용 차량에서 타고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다음은 김학의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시작 이래 6년 만에 처음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수사가 들어가기 2달여 전에 그 동영상을 3명에게 보여줬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이틀째 검찰에 출석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 김 전 차관이라고 혹시 진술하셨습니까? 그 별장 영상 직접 찍으신 게 맞나요? 윤 씨는 어제 검찰에서 별장 동영상을 자신이 찍었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과의 관계와 동영상을 인정한 것은 2013년 첫 수사 이후 6년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공소시효가 남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와 고소존에서 별장 동영상을 확보했던 여성사업가 A씨는 최근 검찰에서 2013년 1월경에 고소사건을 상의했던 3명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자신의 변호사였던 정모 씨와 최모 씨, 그리고 최 씨 소개로 만난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입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이들에게 동영상을 건네고 이들이 경찰이나 검찰, 정치권 등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전 청장은 동영상을 봤을 뿐 건네받지 않았고 정치권이나 경찰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추문을 과연 검찰 수뇌부가 차관 내정 시점에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요.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추문에 대해 2013년 초에 본인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 수뇌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추문을 인지한 건 차관 내정 훨씬 전인 2013년 초로 파악됩니다. 당시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 등과 함께 검찰총장 물망에 올라 이른바 세평 수집 등 기초평가 형식으로 수뇌부에도 보고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 내규에도 들어와 본인과 몇 번 통화를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었다며 진정이나 탄원 형식이 아니어서 감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13년 3월 18일보다 2달 이상 빠른 2013년 1월 문제 동영상을 확인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부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던 여성사업가 A씨를 변호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 정모 씨입니다. 정 씨는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했음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박경준 기자라고 합니다. 예, 없습니다. 2013년 초 대검 범죄정보과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추문이 있어 몇몇이 확인 작업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부서가 과거 검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점을 감안하면 경찰 내사전 김학의 첩보가 보고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과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은 뜬소문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첩보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이 전 회장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등으로 향하면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6시간에 걸쳐 조사를 마친 이석채 전 KT 회장.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관심 채용자 명단 내려보내신 이유가 뭐세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부정채용 사례 9건 가운데 일부를 이 전 회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 KT 홍보객 부문 고졸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입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김모 전 전무와 서유열 전 KT 홍보객 부문 사장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4일에는 당시 이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현 K뱅크 은행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 딸을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지난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피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만큼 김성태 의원의 소환도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경찰서 유치장에 바로 수감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마약 사범이지만 초범이 구속된 건 다소 이례적인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뭡니까? 네, 법원은 박유천 씨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방금 전 오후 8시쯤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사를 시작한 지 6시간 만입니다. 박유천 씨는 심사를 기다리던 이건 경찰서 1층에 위치한 유치장에 즉시 수감됐습니다. 박유천 씨는 오늘 머리카락을 탈색하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제모나 탈색을 하며 마약 혐의를 감추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가 보안성에 강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한 대는 찾았지만 정작 마약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최대 열흘 동안 추가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선 배우 윤지호 씨가 이번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후원금을 받는 형식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입니다. 자, 그리고 윤 씨는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어머니의 병환 때문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머니는 한국에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윤지호 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냈던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3일 만에 다시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씨가 핵심 증인인 양 사람들을 속여 금전상 이득을 취했단 겁니다. 지망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번 고발로 윤 씨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윤 씨는 후원금 모금 활동을 했고
한 해외 사이트에 본인의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벌여 6일 만에 2만 6천 달러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장자연 사건 증언을 담은 책을 펴내고 북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 책을 내 이슈가 되면 책 판매에 유용할 것이란 취지의 윤 씨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틀 전 어머니 간병을 해야 한다며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본인의 SNS를 통해 어머니는 사실 한국에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캐나다에 있는 윤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이 오늘 열렸는데 법원은 이번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은 또 불거졌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손님이 붐비는 식당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스쳐 지나갑니다. 1.33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2017년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모습입니다. 39살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성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합니다. 상의를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해서 상고 여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A씨의 아내가 지난해 9월 SNS에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해화역에서는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온라인에서는 또다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여성 진술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흉기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왔지만 결국 사건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의 한 단독주택. 대문 앞에 혈흔이 뚜렷합니다. 어제 저녁 6시쯤 40살 여성 문모 씨가 57살 여성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 씨는 흉기를 숨긴 채 초인종을 눌러 이웃집에 사는 A 씨를 불러내 공격했습니다. 나를 왜 맨날 약으로 해? 내 손에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막아달라서 만큼 막아줬지. 문 씨는 평소 A 씨의 집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며 불만을 품어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왜 물소리가 나니까 이 돌을 여기다 갖다 놓고 A 씨는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4년 전부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신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사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문 씨는 주변 이웃들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체부가 자신의 편지를 열어보는 것 같다거나 누군가 집 앞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가는 것 같다고 가족에게 하소연해왔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흉기로 사람을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추적 끝에 체포됐는데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어두운 골목길을 급하게 뛰어갑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성수동 한 고시원에서 39살 김모 씨가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쳤습니다. 신고 좀 해달라고 칼을 맞았다고 신고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닫아달라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피해 남성은 옆구리 등을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고시원 건물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뒤 100m가량을 이동해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10년을 복역한 뒤 2016년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택시기사의 제보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면서 4시간여 만에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과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계획범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절단기로 그거 하고요. 피해자 찔렀고요.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외교 안보 분야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의 원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 돈으로 부인 명의의 집을 사고 이 집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사적 용도로 수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외교안보 분야의 한 연구원입니다. 100억여 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H씨가 최근 연구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법인카드를 가족들이 해외여행 같은 사적 용도로 썼다는 의혹 등입니다. 법인카드 부분은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경위 검찰은 지난 2014년 H원장이 연구원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연구원 법인 계좌에서 사택구입자금 명목으로 11억 원이 출금됐는데 H원장 부인의 계좌로 이체된 겁니다. 이 돈으로 서울 시내 한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구매하고 이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도 받았습니다. 등기부상에는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H원장은 사택이기 때문에 원장을 그만두면 돌려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원 내부 회계 자료를 입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부터 연구원 관계자 7~8명과 실무 책임자인 행정실장을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H원장이 변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H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법인자금 유용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른바 농약 맥주 목록이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소비자 단체가 농약 성분이 함유된 맥주와 와인 목록을 공개했는데 국내에서도 판매되는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당국이 조사에 나서 내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돌고 있는 농약 맥주 리스트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수입 맥주도 많이 즐겨 드시고 하는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조금 한정돼 있기도 하고 없으니까 답답한 마음도 있죠. 리스트의 출처는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맥주와 와인 등 20개 제품에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의 경우 검출량이 세계보건기구의 일일 섭취 허용량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맥주를 많이 마실 경우 허용량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다국적 농약회사인 몬센토가 생산하는 제초제의 주요 성분으로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자 국내에서도 이들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맥주를 40건 검사하고 있고요. 와인은 3건 검사했습니다. 국산 맥주의 경우 지난해 10종을 검사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맥주와 와인 검사 결과는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문을 연 서울 강남의 재건축 견본주택을 찾아가 봤더니 그 우려가 현실이었습니다. 재력가들이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주워 담는다는 줍줍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 주변 시세보다 2~3억 원 저렴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남권에 위치한 두 곳 모두 가장 작은 주택형도 10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본이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겠죠. 이 아파트는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배정하기 위해 1순위 청약에 앞서 이틀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1순위 마감 단지에서도 40% 넘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 미계약, 미분양 물량이 속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런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실패하고 재력가들만 시세 차익이 큰 분양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줍줍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에 구멍이 난 셈입니다. 일종의 청약 증거금을 만들고 무순위 접수의 경우 1주택자 교체 수요 위주로 무순위 청약을 규제할 경우 자칫 미분양을 양산할 수 있어 국토부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국회 지금 이 시각 현장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강상구 정치부 장관과 함께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금 현장 화면 좀 보여주시죠. 오늘 8시에 이제 그 공수처법 처리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가 소집이 됐고, 그러나 좀 보시는 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 좀 있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네, 저기는 지금 회의장 바뀐 것 같은데 회의장이 아까 김정우 기자가 보여드린 화면은 2층에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실 앞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관례적으로 사법개혁특위는 법사위에서 열었었는데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회를 안 열어주니까 여당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이제 딱 막고 있으니까 한동안 좀 대치하다가 지금은 역시 여당이 위원장인 문화체육위로 회의실을 옮겼습니다. 지금 회의는 시작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회의장 대회를 선언했다 이런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는 진행 중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 회의장 바뀌고 회의장 안에서는 이상민 위원장이 문제의 그 공수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고 상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지금 밖에도 있지만 안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이제 원천 무효다. 조금 전에는 특위위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격렬하게 막았었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차분해진 것 같아요. 그게 왜 시작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아까는 그 8시에 이제 그 운영위원장실에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그 앞에서 쫙 가서 입구를 막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문체위 사무실 회의실로 옮기면서 한국당 의원들한테 말을 안 해주고 그냥 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이 쉽게 착석을 할 수 있었고 그 상태에서 회의 개의가 돼버리니까 그럼 처리가 됩니까 지금? 그러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참석자들이 일부 좀 모자랍니다. 일단 확실한 참석표라고 계산이 됐던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현재 불참 상태고요. 그리고 그 논란 많은 사보임 논란, 위원 교체된 두 명이 있죠. 바른미래당의 최입의 임재훈 의원이 있는데 임재훈 의원은 지금 와 있는데 최입의 의원은 안 왔어요. 연락이 제대로 지금 안 취해진 모양이죠, 그럼?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 위원을 본인 뜻에 반해서 교체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반발이 있죠. 그래서 자숙하는 의미로 하루 이틀은 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지금 사법개혁특위 공수처법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지금 절차는 진행 중인데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지금 회의도 안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선거법이 지금 아쉬운 거지 공수처법은 그닥 아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주는 걸 반대했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법 할 거면 선거법부터 해야지 왜 공수처법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서는 아니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남 좋은 일만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잠시 정리를 하자면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 무리를 해가면서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를 한 것은 선거법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을 처리해 주겠다라는 것과 어쩌면 교환을 한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은 제대로 처리도 못하면서 공수처법만 더불어민주당에 넘겨주는 이런 결과가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약간은 좀 지금 이해관계가 좀 달라진 이런 상황. 바른미래당 위원이 2명인데 1명만 들어가 있고 1명은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처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명 현재 상태에서는 11명이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개인은 뭐 상징적으로 지금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상징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최이배 의원을 부르고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사정이 다급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치개혁특위를 열 수도 있죠. 지금 아마 민주당 지도부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이에 긴밀한 지금 연락이 지금 오고 가고 긴밀한 연락이 있겠죠.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비교적 구호는 외치고 있습니다만 차분하게 저렇게 있는 걸 보면 저 회의는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저 같긴 해요. 상황에서 만약에 최이배 의원과 지금 불참 중이라고 했던 최이배 의원, 박지원 의원이 회의장 앞에 나타난다. 그런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죠. 예, 지금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조금 전에 찍어놓은 화면이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 들어오고 있는 생중계 화면입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물밑 접촉이라는 게 되게 정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장은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중재할 분도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은 중재라는 게 들어갈 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고 협상도 현재로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지금 저 자막이 나오고 있는 한국당 오신환 상임 원했는지 확인하라는 지금 밖에서는 저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안에 회의 착석 인원 중에 한국당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식으로 위원 자격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마이크 잡고 정식으로 발언하는 거거든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지금 우리 위원 교체 잘못돼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 있다, 오신환 의원의 의사에 반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오신환 의원도 발언 기회를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저희 TV조선 기자들이 여러 명 국회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상구 부장 문자로 지금 계속 취재 속보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내용들이 오고 있습니까? 지금 화면에는 회의장 밖에 있지만 회의장 안에 지금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지상욱, 유이동 의원도 지금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임재훈 의원이 바른미래당 대신 들어간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최이배 의원이 비었다고 했죠. 그 옆자리가 아마 최이배 의원일 텐데 그 자리에 지금 오신환 의원이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은 강제로 사보임이 됐는데 본인이 내가 이 자리 주인이다.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최이배 의원이 오더라도 나는 자리를 비켜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자,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오신환 의원은 참석할 수 없다. 지금 아마 우리가 지금 회의장 안 상황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의의 성립 요건을 두고 지금 민주당과 또 교체된 오신환 의원이 들어가서 지금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회의는 개의했지만 뭔가 결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원 의원, 최이배 의원이 늦게라도 참석을 하느냐 여부가 1차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이 특히 최이배 의원이 참석하느냐 여부는 민주당이 무리해서라도 오늘 밤에 정개특위를 여느냐 하고 또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계특위에 최이배 의원이 참석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중계 화면에서 보고 있는 저렇게 나름 어찌 보면 어젯밤보다는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이 다소 좀 더 격렬한 풍경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지금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정리하자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역시 키를 쥐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가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곤란해질 수 있겠다 해서 약간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한국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김관영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씀처럼 키를 쥐고 있고 그래서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죠. 이렇게 내가 비난을 받으면서 했는데 지금 정개특위 안 열고 뭐하냐. 정개특위야말로 상원도 다 돼 있고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그것만 해주면은 우리도 최의변 들여보내겠다.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사개특위가 운영위원장 회의실에서 운영위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옮겨서 지금 회의는 개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안건 처리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실 밖에서 원천 무효를 주장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오늘 밤에도
안건 처리가 어쩌면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말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방금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회의장 안에 있는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밖으로 이렇게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참고로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경호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발동하는 거고요. 질서유지권은 상임위 위원장이 그러면 발동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 위원 아닌 사람들은 강제로 밖으로 이제 끌려 나오는 이런 거기 상황. 안에서 지금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회의장 밖으로 강제로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지금 국회 상황이 계속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규 뉴스 시간이 좀 제약돼 있기 때문에 오늘 강상구 정치부장의 말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20살에 불과한 탁구 대표팀의 막내 안재현이 세계선수권에서 이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호들을 잇따라 물리치고 남자 단식 8강에 올랐습니다. 8강 상대는 대표팀 선배 장우진입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강력한 백핸드 드라이브로 점수를 쌓는 안재현. 이번엔 강력한 스매싱 공격으로 추가점을 뽑습니다. 상대의 범실로 8강 진출이 확정되자 두 손을 치켜들고 힘차게 포효했습니다. 세계 랭킹 157위.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세계 4위이자 도쿄올림픽 금메달 영순위로 꼽히는 일본의 자존심 하지모토 도모카즈를 꺾고 대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안재현의 기세는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64강에서 세계 14위 홍콩의 웡춘팅을 4대0으로 잡고 8안을 예고했습니다. 안재현은 이렇다 할 국제 성적이 없어 예선부터 경기를 치렀지만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다른 나라랑 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우진이랑 하게 되고 제일 중요한 시합이다 만큼 제가 준비해서 8강 상대는 한국 탁구의 대세 장우진입니다. 지난해 8월 코리아 오픈 정상에 올라 현 세계 랭킹 10위에 안착했습니다. 둘 다 공격 성향이 강해 화끈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탁구의 에이스를 가리는 전초전 성격도 띠게 됩니다. 둘은 2003년 주세혁 이후 명맥이 끊긴 세계선수권 결승 진출과 사상 첫 세계선수권 남자 단식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철창에 가둔 벵골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를 사살한 것이 과잉 대응 아니냐고 따지겠다며 그 비슷하게 생긴 동물을 이렇게 데려온 겁니다. 하지만 애꿎은 고양이를 철제 우리에 넣어서 데려온 것이야말로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길을 끌어보려고 국회에 동물을 데려온 국회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커다란 구렁이와 뉴트리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동물 국감이냐는 비아냥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오명이 동물 국회라는 겁니다.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국회에 대칭되는 명칭으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전기톱과 해머로 문을 부수고 최루탄을 터뜨리고 책상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온갖 폭력이 난무했던 18대 국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여의도에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6탄전이 벌어졌고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됐습니다. 감금과 성희롱 논란에 쇠지렛대 장도리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팩스로 서류를 보내 결제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도하면서 언론은 일제히 막장국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숭고한 산업 현장, 막장을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붙이지 말아달라는 게
석탄업계의 하소연입니다. 과거 식물국회라는 표현도 식물에 대한 모독이라는 과학계의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협치를 다짐했던 게 불과 7달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는 정치적 이해타산과 선거 승리를 향한 탐욕만 가득할 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천장 중앙에는 전등 365개가 달려 있습니다. 1년 365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서로에 대한 정오와 비타협의 시선을 거두고 국회 천장 한번 올려다 보시면 어떨까요? 4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였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면요.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아침에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죠. 일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조금 지납니다.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마찬가지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 대구 6도로 시작을 하겠고 여수 10도로 시작을 합니다.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곳이 많으니까요. 보일러를 작동시켜도 괜찮은 기온입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춘천, 광주 20도까지 올라 오늘보다는 조금 높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봄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고요. 또 봄맞이 대청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공기 상태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쾌청합니다.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지나겠고요.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봄비가 옵니다. 다음 주에는 주말보다 기온이 좀 더 올라서 포근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